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18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과목은요. 2교시 영역에 있는 사회복지 실천론 같이 풀어볼게요. 자, 사회복지 실천론 18의 기출 전반적 분석을 좀 읽어보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영역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11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요게 요번에 이제 나왔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구성 요 부분들이 기존에 잘 안 나오던 부분들이 나왔다. 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19회 우리가 조금 이 과목에서 준비할 때 이런 대책을 조금 가져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워커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이해 이런 바탕에서 이제 문제들이 응용되더라 이런 얘기 조금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천론은 중요한 영역은 여전히 전체적인 이제 출제 분포를 보면 기출이 높았던 영역은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1장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정의인데요. 이 부분은 0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실천 기술론 2교시에 거기서 문제가 많이 1장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1장이 예년에 비해서 기술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가져갔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2장이 가치와 윤리 세 문제 여전히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윤리강령,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세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통합 방법론 부분 여전히 높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문제 나왔어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구성, 핑커스 미나한 사체계, 인파워먼트 모델, 통합 모델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 워커로서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내가 현장 어디에서 일하든 직접 서비스라면 관계론 면접론은 군인으로 치면 그냥 무기예요. 아주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 그 여전히 높죠. 그래서 관계론도 세 문제, 면접론도 세 문제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론에서는 개별화의 방법, 또 전문적 관계의 특성,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나왔고요. 면접론 부분에서는 면접의 특징, 그 다음에 개방적 질문의 예시, 명료화 기술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관계론 면접론은 꾸준히 기출 높다라는 게 여전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실천 과정의 연속선상으로 봐라 그랬는데 다 골고루 하나씩 냈고 특별히 실제로 지금까지 기출 전체를 봐도 이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가 기출이 높아요. 특히 접수 단계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응용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이 좀 나왔고요.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에서 8장이 실천 과정 중에 두 문제가 나왔고 다른 영역은 한 문제씩 나왔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그 단계에 해야 될 거. 여기 보시면 10장의 계획 수립 과정의 과업, 그 다음에 12장의 종결 단계 과업해서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도 개입 단계 과업해서 결국은 실천 과정에서 묻고 싶은 건 한 영역만 아시는 게 아니라 실천 과정 전체 중에 어느 단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과업을 묶을 줄 아느냐, 연속선상에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결국 그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서 공부의 포인트도 거기다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결 단계 해야 될 과업이 아닌 것은 하면 딴 단계가 툭 들어와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 공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높은 것 중에 여전히 높죠. 바로 사례관리죠. 예, 사례관리 등장 배경 및 특징, 사례관리자의 역할, 개입 단계 과업. 그래가지고 높은 부분은 여전히 높게 나와서 실천론은 그런 부분은 되게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도 우리가 기출 분석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18회 실천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생태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생태도로 알 수 없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과 자원체계 간의 에너지 흐름을 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도 하면은 개인 혹은 가족의 그 큰 원 안에 그걸 넣고 만약에 가족이라면 그 안에 구성원마다 의미 있는 자원을 작은 원으로 주변에 그린 다음에 다양한 선으로 그 관계를 나타내죠. 근데 에너지의 흐름 있죠. 그래서 뭐 이자원과 아버지는 뭐 쌍방적인지 일방적인지 화살표로 에너지 흐름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없는 거 찾으시는 거예요. 2번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체계.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쭉 긋고 빗금을 긋는다거나 혹은 또 이렇게 쭉 긋고 이렇게 삐뚤빼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선이 있죠. 예, 요게 다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약속된 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 수 있죠. 세 번째,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 간의 자원 교환 정도 알 수 있죠. 자원 교환이 어느 정도 뭐 화살표의 걸로도 알 수 있고 서로의 관계가 생태도에서는 강할수록 진하게 선을 그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도 알 수 있고요. 또 화살표 방향으로도 알 수 있고요. 얘도 가능해요. 4번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의 환경체계 변화가 필요한 내용 가능하죠. 왜냐하면 생태도를 찰칵하고 현재 만나서 찍었는데 이 모든 선들이 너무나 빈약하더라. 예를 들어 어떤 선은 뭐 소원한 관계가 너무 많고 활용되는 선이 쌍방적인 것도 너무 없고 그러면 어때요? 개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소원한 관계는 좀 더 긍정적이고 강도가 있는 관계, 강도가 높게 만들어오고 어떤 거는 좀 더 에너지의 흐름을 쌍방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개입을 해야지 한다면 그게 바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죠. 자, 5번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의 생애 동안 발생한 문제의 발전 과정에 관한 정보. 생태도는요 이렇게 어떤 그 발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없어요. 물론 연속 생태도를 그릴 수는 있죠. 개입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게. 근데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 찾는 거니까 5번이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떻게 그 영향을 미쳤나 이런 거 보려면 생활력 도표라는 걸 보셔야죠. 그래서 생활력 도표를 우리가 사정도구로 쓰게 되면 몇 년도에 식구 중에 아무 개가 무슨 일이 있었다, 뭐 큰아들 교통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족에게 발생한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생활력 도표라는 거, 그거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생태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지 거의 85%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어려웠다면 실천론 9장의 사정과정, 사정도구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관련 기출을 보면 여기 17, 16회, 14회 쭉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잠깐 우리 그 여러 책들 중에 기출회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 내가 어려운데 유사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나? 공부하고 그래도 틀리나? 이제 좀 정확한가?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회독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도 다시 한번 잡고, 이 기출회독 책은 3회독 시스템으로 핵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관련 기출을 마스터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 분석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3회독의 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유난히 학생들이 잘 틀리는 문장들을 어디가 왜 틀리는지 그 잘 틀리는 문장들을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좀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공부를 근육을 키우는 문제에 대한 그런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딱 이럴 때는 이제 문제의 냄새가 난다고 느끼셔야 돼요. COS 나오니까 아마도 인보관에 대한 얘기하고 많이 겹치겠다. 자, 볼게요. 인보관하고 생각을 좀 하면서 COS에 대해서 맞는 설명. 1번. 빈민 지원 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작되었다. 예, 이거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선조직회는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시작에서는 아주 초기에 좀 원초적 행정 모습이 좀 보이죠. 준 사람 또 주고 이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중복이 있고 누락이 있고 이러니까 뭐 원장 일종의 뭐 아무개 하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듯이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이게 아주 초기의 그런 모습들, 뭐 아주 행정의 원초적 모습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느 책을 보면 이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서 구제가 남용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자 이거였기 때문에요.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 왜 틀렸나 빠르게 보겠습니다. 2번.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로 보았다. 아니죠. 산업화의 결과로 보고 구조의 문제로 본 거는 인보관이죠. 예. 그래서 문제는 자선조직회니까 틀렸죠. 예.
자선조직회는 개인의 도덕의 문제로 봤습니다. 3번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사회제도를 개혁하고자 설립되었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선조직회도요 조사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사회제도 개혁의 목적을 갖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인보관이죠. 예, 제도 개혁을 하려면 일단 빈곤관이 어때야 돼요? 구조적 빈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자선조직회도 조사는 했으나 이 부분에서 확실히 틀려준 거죠. 4번 빈민지역의 주민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여 함께 생활하였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바로 함께 생활한 거는 인보관의 3R 중에 레지던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거주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틀렸고요. 개혁 아니고 함께 생활 아니고 5번 집단 및 지역사회복지에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했는데요. 물론 자선조직회도 인보관도 둘 다 지역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자선조직회는 집단사회복지가 아니라 개별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쳤고요. 집단에 미친 건 인보관입니다. 이거는 어디라고요? 인보관. 그러니까 여기서도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이거는 기본서에서도 여러 번 말했고 아마도 또 지역복지 하시는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자선조직회 인보관은 많이 언급되더라 얘기하실 거예요.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 70% 정답률 보였고요. 요거는 두 가지의 비교가 되나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 그래도 내가 정답이 잘 안 나온다 한다면 나는 3장의 역사 중에 서구 사회복지 실천 역사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을 더 보자 하고 관련 문제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 마스터하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3번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 재밌었어요. 이 문제가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3번 문제 예, 정답률이요. 36%밖에 안 되고요. 정답이. 그 다음에 오히려 오답에 60%의 답을 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볼게요.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어느 영역에 속하냐. 제가 기본서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정말 이렇게 크게도 봐야 되지만 아주 그 작은 부분까지 그리고 이 문장이 나오면 얘가 어디에 속했는지 이 정도 공부하셔요 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딱 그 문제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했어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강령 문제만 나오지 않는다. 아주 전반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 박스 안에 내용이 어디에 들어갔냐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본 구조는요. 6개예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동료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관에 대한 윤리. 그래서 요거에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 지문이 이 중에 어느 내용이냐예요. 근데 봤더니 정답은 지금 이 지문은 사회에 대한 윤리거든요.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근데 정작 이 그 정답률을 봤더니 3번으로 한 친구들은 36%밖에 안 되고 지금 60%가 1번으로 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기본적 윤리에 전문가의 자세가 나오는데 아마 그거하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문장의 뉘앙스가 비슷하니까 그냥 반응해버린 거죠. 정확히 안 하고. 자,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 대변하는 일을 한다. 인권 나오고 막 하니까 기본적 윤리의 전문가 자세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려 60%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면밀히 봐야죠. 물론 전문가의 자세, 기본적 윤리의 전문가의 자세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인종이나 이런 따위로 차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압력에 쉽게 타협하지 않으면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보셔야죠. 제가 사회에 대한 윤리 기본서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기능화뿐만 아니라 거시적 개입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사회에 대한 윤리에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딱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인권도 나오고 옹호 대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라. 그러니까 환경,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사회에 대한 윤리의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사회에 대한 윤리에는 뭐 사회정의를 증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사회에 대한 거고 1번이 60%나 나온 건 제가 보건데 기본적 윤리 중에 전문가의 자세하고 착각을 한 것 같다. 전문가의 자세 뭐 차별하지 말고 뭐 사회적 압력에 대항하고 그랬더니 그냥 인권 나오고 뭐 대변 나오니까 그대로 반응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이 6개의 영역과 각각의 영역에 어떤 문장이 뜨더라도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를 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합니다. 예. 여기는 앞으로도 뭐 디테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재미난 분포 얘기는 이미 다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내가 정말 공부를 했나 확인해 보시려면 키워드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니 기출마스터에 나와 있는 17회, 16회 요 지금 이게 몇 회에 그 다음에 그 문제 나온 번호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 영역, 저 가운데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16회에 14번 문제, 17회에 5번 문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회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 예, 요즘 문제가 이래요. 이용시설만, 생활시설만 이렇게 문제가 순진하게 안 나오고요. 뭐뭐이면서 뭐뭐.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먼저 2번이에요. 자, 일단 정답 먼저 보고 나머지 왜 틀렸나 볼게요. 1차, 2차 현장. 그러면 1차 하면은 2차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이용하면 또 뭐하고 구분해야 되죠? 생활시설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1차는 사회복지사가 주된 서비스고, 사회복지사의 서비스가 주된 서비스인 기관이고요. 현장이고, 2차는 다른 게 메인 주된 서비스이면서 사회복지도 부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시설은 거기서 의식줄 다 하는 24시간 서비스라면 이용은 하루 중 일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거잖아요. 가서 이용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그 사회복지 서비스가 주된 메인 서비스죠.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가 주된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둘 다 1차이고 둘 다 뭐죠? 노인복지관도 내가 하루 중 일부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생활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킨 건 2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왜 틀렸나 볼게요. 장애인복지관은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 맞아요. 조건 맞아요. 그러나 보건소가 틀렸죠. 보건소는 2차 현장이에요. 보건소는 말 그대로 보건이 메인 서비스고 주된 서비스고 사회복지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니까요. 3번 왜 틀렸나 볼까요? 아동 양육시설 하면은 예전에 과거 용어로 뭐 고아원 뭐 이런 저기 용어 보육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요? 생활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아무리 이거는 1차이면서도 이용에 만족은 주지만 지금 아동 양육시설이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거죠. 자, 3번.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공동 이거 둘 다 뭐죠? 노인 요양도 장애인 공동 둘 다 일단 생활시설이에요. 둘 다. 예. 그래서 둘 다 생활시설이어서 틀린 거죠. 그리고 뭐, 그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가 그 주된 서비스라 하더라도 일단은 어때요? 둘 다 생활시설로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건 정신건강 서비스가 주된 서비스니까 2차죠. 학교도 2차죠. 왜요? 학교는 교육이 메인 서비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즘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거는 뭐 학생들이 강의에서 여러 번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해서 이제 훈련이 됐는지 봤더니 한 90%의 정답률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의 명칭 외에 우리가 조금 금방 알 수 없는 시설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문제를 잘
잘 풀려면 내가 사회복지 현장의 시설의 명칭, 그 다음에 그 시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알수록 나는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풀어보는 거 권하는 게 바로 그럴 때 바로 관련 기출에 요런 지금 관련 기출 나와 있는 기출 마스터 요런 문제를 풀다 보면 유사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풀면서 나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네. 이거 생활시설인 줄 알았는데 이용시설이잖아. 혹은 그 반대. 이런 식의 것들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정보들을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브롬펜브레너가 제시한 브롬펜브레너, 생태체계 이론의 학자죠. 생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찾는 겁니다. 자, 브롬펜브레너는요, 한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의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얘를 둘러싼 미시체계, 그 다음에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인 중간체계, 그 다음에 또 얘를 둘러싼 외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얘의 문제가 진짜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한 학자예요. 그러면 이 브롬펜브레너가 말하는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 개념 중에 옳게 설명한 것 1번 미시체계 개인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환경. 예, 맞습니다. 바로 실제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인데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대면 접촉하는 실제적인 환경이에요. 미시체계는 어떤 것도 틀린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추가해 드린다면 개인이 일상에서 완득이라면 완득이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1번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왜 틀렸나? 2번 중간체계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거 아니고요. 중간체계는요. 이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가 어떤가 완득이라면 완득이의 가족과 학교 선생님하고는 관계가 어떤가 완득이 아버지하고 학교하고는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은 금방 변별이 돼야죠. 브롬펜브레너는 내부체계라는 용어 자체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지무지 고민을 했다라거나 그 다음에 3번에 답을 했다면 브롬펜브레너의 기본적인 생태체계 공부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외체계 볼까요? 외부체계 혹은 외체계.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의 일반적 형태 그랬는데 아니죠. 이거는 거시체계고요. 외체계는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내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는 어떤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체계는 직접 상호작용은 하지는 않지만 미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도 틀린 거고요. 거시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과의 관계 아니죠. 거시체계는 방금 말했듯이 바로 우리가 더 큰 제가 수업할 때 아주 가장 큰 수레바퀴라 그러죠. 이념이나 제도. 그래서 거시체계는 나하고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1번입니다. 결국은 이 브롬펜브레너가 말하는 생태체계를 정확히 공부했나 물어보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실천론, 기술론 앞부분에 있는 실천의 대상 단위로서의 미시중범위 거시하고 말이 똑같아서 헷갈렸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풀기 어려운 거고요. 브롬펜브레너로 나왔으면 브롬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의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한 사항에 준해서 풀어야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 응시생들의 선택이 50%인 거 보면은 요것들의 명확한 개념을 집단은 많이 강조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여기 지금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 확실히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좀 더 진화된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도 예제로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개념은 정확해야죠. 예제로 풀어내려면. 그래서 생태체계 관점 기출 마스터의 13, 12, 9회 문제들 좀 연관 문제들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윤리적 딜레마, 가치 갈등 이런 건데요. 모두 고르라 그랬네요. 모두 볼게요.
실천 결과의 모호성. 예, 우리 이제 교재의 가치 갈등과 관련해서 실천 결과의 모호성이라는 건 나오죠. 예,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정말 이 사람의 더 좋은 삶의 질의 최선일까라는 이런 모호성이 있다는 거죠. 왜? 나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이거는 해당하는 거고요. 니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의 불균형. 예, 우리 교재의 그 가치 갈등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영역이죠. 힘의 불균형 바로 뭡니까? 나는 도움을 주는 자고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구하는 자로서 그 처음에 그 스타트에서 생기는 그 힘의 불균형 맞죠? 존재하고요. 디귿,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이것도 가치 갈등 윤리적 딜레마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뭡니까? 클라이언트가 과연 누구일까?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갔는데 아동이 당연히 클라이언트에 유일할 줄 알았지만 나가보니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는 지적장애라면 클라이언트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딜레마죠. 다중성. 자, 리을,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이거 예 맞죠. 의무의 상충성이라 그러죠. 내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나 기관에 대한 의무에 뭐 기관은 모든 건 단기 개입을 해서 몇 회 이상 하지 마라 뭐 공정성에 기반해서 제시했지만 나는 이 케이스는 4회기만 더 하면 정말 좋은 변화를 이룰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다 답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봤더니요. 예, 62%의 그 정답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요게 사실 어찌 보면 교재 학습이 성실하다면 되게 쉬웠거든요. 우리 교재의 이 가치 갈등의 요소들을 딱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학생들이 좀 더 뭐 아무리 실천론이 학생들이 뭐 쉽다 이렇게 보면 답이 보일 것 같다 하지만 외워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예, 일반적인 모호성, 실천 결과의 모호성 이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 문제에서만 쓴 표현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된다면 현장에서의 가치 갈등 부분의 키워드예요. 우리 교재에서 찾아보신다면 2장에 그리고 기출 관련 마스터는 17, 13, 11회, 9회까지도 찾아볼 수 있게끔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네요. 이번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예, 아닌 것. 그러면 여러분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이라면 이게 바로 지금 이 문제가 바로 뭐예요?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를 나누고 있고요. 여기를 뭐 태동기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플렉스나 비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우리가 1900에서 1920년 요때까지를 이제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화 하는 데 있어서 다 쪼개진 개입에 집중할 때가 있었어요. 케이스와 그룹원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바로 1920에서 1950, 그 다음에 분화기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통합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50에서 1970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화 확장기 할 때는 이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표가 좀 떠올라야 돼요. 제가 기본서 설명할 때 이 표를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좀 외워지면 문제가 되게 용이해집니다 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바로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으로 오니까 여기 바로 1900년에서 1920년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 걸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우회 방문자들이 활동에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맞았죠? 1915년에 플렉스나 비판에 충격을 받고 교육제도가 생기면서 무급에서 유급이 되는 어떤 보수제도들이 생기잖아요. 요건 맞았고요. 2번, 우회 방문자를 지도 감독하는 체계. 예, 그래서 초기에 슈퍼비전 모습이 좀 나왔다. 요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맞았고요. 3번, 자선조직협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그렇죠. 플렉스나가 1915년에 너희들만의 고유한 독자적 교육 프로그램 있냐? 독자적 이론 있냐? 이러면서 막 충격을 받아갖고 마련을 하게 되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였다. 예, 이게 좀 이후 역사에서 중요해요. 이게 1905년에 이 카보치 이제 뭐 의료사회복지 배우면 이거 되게 시험 문제 잘 내시는데 예, 처음으로 그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유급으로 채용을 하게 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1, 2, 3, 4번은 다 바로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으로 확립해가는 이 시기의 내용으로 다 맞아요. 그런데 5번은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로 인하여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했다는 그것보다도 그 다음이에요. 바로 전통적 방법론. 그게 바로 뭡니까? 분화기의 케이스웍, 그룹웍, CO로 쪼개져서 개입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분화기의 그 쪼개진 개입의 한계를 인식해서 통합기가 등장한 건 1950에서 1970년대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요 제시된 시기가 아닌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늘 요거 좀 귀찮으셔도 외우셔요. 그래야 조금 얘기가 쉽습니다.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나오냐면요. 34%. 예. 상당히 낮죠. 여기 34%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34%밖에 안 나왔다라는 건 학생들이 이 표를 머리에 조금 담고 했으면 되게 답이 쉽게 보여요. 5번이 뚜렷이 보이죠. 왜냐하면 분화기 다음 통합기까지 뛰어넘은 시기니까 시대적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읽어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볼 테야 하면 정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34%라는 낮은 정답률을 보였어요. 근데 그 표가 내 안에 정확히 자리 잡았다면 뭐 어려운 문제는 딱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서구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이 문제가 어렵다면 그 부분을 좀 공부하자. 아까 여기 옆에 빨간색으로 그렸던 정도, 그 정도 내용들은 조금 나한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래서 틀리신 분은 이 부분 다시 공부하세요. 3장의 서구 실천 역사. 그리고는 이 기출 마스터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풀린다면 나는 이제 된 거죠. 예. 8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또 재밌었어요. 이것도 합격률 되게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정확도가 14% 나왔네요. 예, 볼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알면 돼요. 로엔버그와 돌고프 그리고 뭐 해링턴도 같이 했다 그러는데 이 연구에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순서로 묶은 것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로엔버그와 돌고프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연구를 해요. 하나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7개의 적용 원칙, 우선순위 상위 우선의 원칙을 따르는 그거하고 하나는 윤리적 의사결정 11단계 이 두 가지인데 아까 얘기했던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때 7가지 원칙을 적용해보는 그 문제는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맨 앞에 설명했듯이 이게 이렇게 문제로 나온 거는 모의고사에서는 좀 풀어봤을지 몰라도 기출에서는 조금 안 나왔던 거니까 그 강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11단계를 내려야 되는데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11단계 지문 다 못 넣는다. 이거 어떻게 넣냐? 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 뜨문 한 4개 정도를 빼서 나열하시오 할 테니 적어도 11단계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숙련성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딱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문제를 이렇게 규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라고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합니다. 예. 지금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문제가 뭔지 문제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가 바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엔버그와 돌고프로 치면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대단히 재밌는 게 하나하나 건너뛰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사람이나 제도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지금 여기 니은 나왔고요. 세 번째가 이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 충돌하는 가치가 뭔가 어떤 가치가 충돌하나 이거를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떤 가치들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 의사결정이 쉽지 않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의 정도를 경감할 수 있는 개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 이게 4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제시된 게 하나하나 건너뛴 짝수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개인 목표를 명확히
삼습니다. 개인 목표를. 그런 다음에 5번이 뭐냐면 그 목표에 대한 대상,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을 쓸 건지 여러 수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을 했으면 6단계가 바로 각각의 수단으로 A 방법을 쓸까 B 방법을 쓸까 했다면 각각의 수단에 대해서 어떤 걸 쓸 때 장단점, A를 쓸 때의 장단점, 효과 효율, B를 쓸 때의 효과 효율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6단계 이거예요. 효과 효율, 디귿. 예. 그래서 이게 바로 6단계거든요. 확인된 목표에 따라 설정된 개인 방안의 효과 효율을 평가한다.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효과 효율을 평가하고요. 그런 다음에 7단계가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짝수가 나온 거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7단계가 뭐냐면 그것들에 대해서 누구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까? 누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까? 이게 7단계예요. 누가 참여해서 결정할까? 그러면 이제 8단계가 바로 뭐냐면 적절한 개입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8단계.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거까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2단계가 나와 있고 4단계가 나와 있고 6단계가 나와 있고 8단계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단계, 그 다음에 4단계, 6단계, 8단계가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9단계는 개입 선택한 방법을 실시하고 10단계는 제대로 잘 되는지 점검해보고 11단계에는 마지막 평가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앞부분에 그 짝수 단계만 이렇게 하나하나 건너뛰어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기억.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 11단계 중에 낼 수 있는 어떤 순서를 굳이 낸다면 한 4개를 뽑을 텐데 짝수로 뽑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답률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계를 외우기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학생들이.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저도 고민이에요. 이제 기본 강의 하면서 이걸 좀 예제로 풀어줄까 하다가 시간상 뒤에 게 더 중요하니까 순서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뽑아서 나올 테니 흐름을 알게 공부하세요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지금 여기 뭐죠? 응시생들의 선택 밑에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11단계가 지금 쫙 나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간단히 예제로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을 조금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이게 정말 어떻게 11단계를 깨알같이 외우냐, 문제가 안 좋은 문제 같다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예제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예제가 기억나면서 풀기가 의외로 쉬웠다. 깨알같이 단계를 외우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예제로 설명하면 좀 더 기억에 적용 능력이 생기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잠깐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문제를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예, 만약 부자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일을 나가야 되고 아이하고 아버지 관계는 끈끈해요. 그런데 부자 가정인데 아버지가 일을 가면 일이 갖고 있는 시간적 구조나 이런 게 너무나 취약해서 아이가 아버지랑 살고 싶지만 아버지를 기다리면 저녁 10시가 돼서 저녁을 먹을 만큼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방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웃들이 보다 이제 한참 먹을 1, 2학년, 2학년 아이가 못 먹고 그때까지 아버지만 기다리는 게 안 돼서 너무 한데 얘를 좀 어떻게 얘가 하루 세 끼는 제대로 먹어야 되고 이럴 텐데 하고 이웃들이 걱정을 하면서 기관에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문제가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누가 피해자고 누가 클라이언트인지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확인하는 거죠. 바로 뭐겠습니까? 문제와 관련된 그 아버지와 아들도 보고 그 둘은 되게 끈끈하게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원치 않는 방임이 비의도적 방임이 심각하게 나타나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데에서는 이거는 방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사람, 단체, 클라이언트 누군지 이런 걸 확인한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바로 뭐죠? 제가 아까 다양한 가치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 보면 다양한 가치들이 있어요. 어떤 가치가 있죠? 아이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10시에 먹더라도 아버지랑 사는 걸 원하고 둘이 끈끈하다면 그게 유지돼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다. 생존에 필요한.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만이라도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룹홈에 있거나 뭔가 아버지의 삶이 기본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얘는 사람으로서의 성장기 아이의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는 환경으로 옮겨져야 된다. 따위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하기 어려운.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인 거예요. 네 번째는 문제 해결 혹은 경감을 위한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개입 대상과 수단을 확인하죠. 수단이 어때요? 대단히 다양해요. 목표라는 것은 분명히 아이의 복지와 아버지와의 행복이겠지만 수단은 다양한 거죠. 어떤 사람은 수단을 A를 주장하는 사람은 집에서 둘이 반지하라도 살면서 이웃들이 반찬 서비스하고 아니면 이웃들이 돌러가면서 저녁을 먹이면서 유지해야 된다. 이 둘의 가족을.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해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라면 이웃들이 자기네 식구들도 잘 안 돌보는데 이거 불가능하다. 이상적으로 말하지 마라. 그룹홈이 답일 수 있다. 아이의 기본적인 발달의 욕구는 채워져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뭐 가정위탁을 생각해보자 등등 있겠죠. 그러면 한 세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6단계는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효과와 효율을 따져보는 거예요. A를 했을 때 장단, B, C. 그런 다음에는 7단계는 그러면 이거 최종 결정 누구누구 모여서 할까? 말 그대로 사례회의에 누구누구 올까? 담당 워커에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또 이웃의 통반장 아줌마 뭐 너무 걱정돼서 얘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여하겠죠. 그러고 결정했으면 결정한 방법을 선택을 했는 게 8단계예요. 그중에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 아버지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고고가 될 때까지는 그룹홈을 하자라고 선택했다면 9단계는 그 방법을 수행을 하는 거죠. 아이도 동의하고 단 만약에 아이가 나는 그러면 그룹홈을 가보고 견학 가보고 뭐 하면서 하겠다. 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아버지가 반드시 보름에 한 번은 날 보러 와야 된다라는 조건을 단다거나 정서적 안정에 대해서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은 와줘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 방법을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10단계는 정말 아버지가 그걸 지켜서 얘가 기본적 생존의 안정과 정서적 안정도 지켜지고 있나. 그게 바로 점검이에요. 계획대로 제대로 가고 있나. 그 다음에 마지막 11단계 뭐죠? 그 결과에 따른 추가 문제에서 아이가 기본적인 안정은 됐고 뭐 생존에 대한 발달의 욕구 충족은 되는데 아버지가 처음 한 3달은 매달 꼭꼭 오더니 한 4달부터는 텀이 넓어지면서 잘 안 지켜서 아이가 불안이 높아졌다. 이런 문제 확인하면 그 문제에 대한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겠죠. 바로 그런 순서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게 그냥 단계로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된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그렇게 적용했더니 이걸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다는 친구가 바로 그 예제를 생각했더니 보이더라는 거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보시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강사가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 하다 보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주는 그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귀담아 들으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긁어줘야지 되는지 왜 우리 등 좀 옆 사람한테 긁어달라 그럴 때 정확히 긁으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예, 그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지금 너무 정답률이 14%밖에 안 되는데 도움이 그런 식으로라도 좀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윤리원칙의 우선순위가 키워드고요. 관련 문제 조금 풀어보자 안내해주고 있네요.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접수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접수 단계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접수 단계는 말 그대로 키워드가 뭐죠? 제가 적합성이라 그랬죠. 이 사람의 욕구와 우리 기관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맞는가? 이게 키워드라 그랬어요. 자, 아닌 것. 1번, 가족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조정한다. 이게 틀렸네요. 아닌 것의 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 유형 파악해갖고 역기능적 유형을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건 접수 단계에 하면 안 돼. 개입 단계에 해야죠.
너무 앞서갔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확인하겠습니다. 2번. 기관 및 사회복지사 자신을 소개한다. 그럼요. 처음에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수 단계에 소개를 해야죠. 잘했고요. 3번.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적합성이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고 우리 기관이 줄 수 있는가 맞는가 보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4번. 이름과 나이를 확인한다. 접수의 인테이크 시트라 그러죠. 인테이크지에 접수 기록지의 기본적인 정보 아닙니까? 맞고요. 5번.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파악되면 완화시킨다. 당연하죠. 접수하면서 우리 케이스로 등록 케이스로 잡아야 되고 우리 기관하고 적합할 때 근데 저항이 높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라포부터 형성해야죠. 저항 높은데 그대로 진행해 보세요. 뭐 효과도 별로 안 나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 상호작용 유형을 조정하는 것은 지금 접수 단계에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언제 한다? 개입 단계에 할 일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응시생들의 선택을 보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1번 1번이 답이고 83%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 실천 과정 중에 접수 단계 주요 과업 이 부분들 조금 유심히 보자.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에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자료 수집에 대한 예시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했어요. 자료 수집입니다. 기억. 가출 청소년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 면담을 했다. 잘했죠. 자, 가족관계 파악하는데 부모와 면담을 했다. 잘했잖아요. 자료 수집에서 잘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진로 고민 중인 청년의 진로 탐색을 위해 적성 검사를 실시했다. 예, 기초검사 자료 수집에서 좋네요. 근데 여기서 요 문장은 맞았는데 하나 더 제가 강조드린다면 뭐 심리검사나 이런 검사는요 자료 수집에서만 하지 않아요. 이미 검사된 자료를 보기도 하고 필요한 걸 하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검사들은 요 단계에서도 하지만 사정 단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과 사정은 일정 부분이 순환적이고 또 반복적이거나 이런 것들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뭐 사정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같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예, 그것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 좋은 자료 수집한 거죠.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면담을 했다라거나 가정방문을 했다라거나 관련 검사를 했다라는 건 자료 수집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골라라 할 때 하나를 더 골라도 덜 골라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런 변별력이 있나 보셔야겠죠. 그래가지고요. 응시생들의 선택은 지금 5번 모두가 답이고 71% 정도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내가 헷갈린다 한다면 관련 기출 마스터에서 자료 수집 부분을 8장 관련된 문제 15, 12회 문제들 좀 풀어보자 그 얘기예요. 이번엔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어느 결과요? 사정,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단계를 조금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사정 단계의 결과, 사정의 결과, 어세스먼트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보고, 어세스먼트한 내용을 읽어보고, 요 다음 단계에 가장 먼저 수행할 과업은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냄새를 팍 느끼셔야죠. 자, 우리가 접수 및 자료 수집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뭐 하죠? 사정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이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 잡고, 그쵸?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목표 잡고, 그 다음에 계약을 공식화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의 내용이잖아요. 예, 요 순서.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면 그 다음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다음에 가장 먼저라고 했으면 요 가장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사정 다음 단계는 계획이야. 이 정도의 생각을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고 결국 그 계획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표적 문제 잡고 목표 설정하고 계약을 공식화하는 단계들이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보시면 답은 금방 나오죠. 자, 볼게요.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여 기관에 접수된 클라이언트는 성장기 학대 경험과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 및 이웃들과의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배우자와는 이혼 위기에 있고 이웃과의 갈등도 있고 또 이혼 위기도 있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현저히 떨어진 실직한 상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문제에 대한 그 생각, 뭔가 빨리 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우리가 민감하게 잡아야 되는 건 사정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자, 첫 번째, 이혼 위기에 접근하기 위해 부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개입의 단계라면 이것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가장 먼저가 핵심이에요. 자, 사정 다음에는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입 단계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웃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갈등 문제 해결이니까 이것도 뭐죠? 개입 단계에 할 일이에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그때 해야 될 일이죠. 개입. 원인이 되는 성장기 학대 경험에 대한 치료부터, 치료도 언제 합니까? 개입해야 합니다. 4번,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집단 프로그램, 이것도 개입 단계 해야죠. 그래서 다 틀린 말 아니지만 얘네들은 개입 단계에 할 일이고요. 문제는 가장 먼저예요.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뭘 정해야 되죠? 우선순위. 그래서 표적 문제를 잡아야죠. 그러고 나서 표적 문제를 최대 3개 정도까지 잡으면서 목표 잡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해결할 방법적 서비스나 치료를 생각해야죠.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문제 여기서는 저라면 여기서 가장 정확히 읽어야 되는 건 가장 먼저예요. 사정 단계 다음에. 그래서 우선순위 잡는 거 아까 얘기했죠? 계획에서 뭐 한다? 표적 문제를 잡기 위해서 표적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니까 우선순위 잡아라. 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의 각 개념에 써드린 제가 이런 거 좀 눌러 읽으세요. 뭐 이런 거 좀 묶어서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좋은 말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것들의 변별력을 구하기 위한 거죠. 사실 여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개입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말 찾는 게 아니라 사정 다음에 가장 먼저 할 거를 찾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볼까요? 예. 지금 90% 정도의 정답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정 후에는 우선순위 잡고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 이게 우리가 계약의 공식화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계획 단계의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답이 잘 안 보였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계획 수립 과정과 과업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기출 마스터를 하자, 그 얘기예요. 자, 12번 볼게요. 종결 단계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종결 단계. 자, 실천 과정 연속선상에서 보자 그랬는데 종결 단계 과업이 아닌 것. 자, 1번 사후관리 계획. 예, 사후관리 계획은 종결에 꼭 해야죠. 그 다음에 2번 성과 유지. 그럼요. 그렇게 어렵게 시간과 돈을 들인 변화라면 유지가 되는 거, 일반화되는 거 중요하죠. 3번 필요시 타 기관의 의뢰. 예, 우리가 의뢰는 두 가지 차원이 가능하다 그랬죠. 접수할 때에 우리 기관이 줄 수 없는 서비스일 때도 의뢰하지만 종결하고 나서 우리 기관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욕구를 말할 때 의뢰한다 그랬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종결 기준 및 목표 수립. 이거 함정에 잘 빠져요, 학생들. 종결자 있으니까 당연히 종결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종결의 기준하고 어느 시점에 뭐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종결하겠다. 그건 결국 목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종결의 기준과 목표 수립은 지금 종결 단계에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언제 잡았어야 돼요? 계획 단계에 잡았어야죠. 지금 잡으면 이미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종결에 대한 정서 다루기는 좋죠. 왜냐하면 종결 단계가 되면 성공했던 실패했던 간에 종결에 따른 이별 반응이 나타나요. 너무 아쉽다. 그 다음에 이 세션이 이런 게 없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잘했던 것 같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좀 걱정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용기를 주고 하는 것들이 정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죠. 그래서 틀린 것, 아닌 것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6% 정도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설명해 드린 바에 좀 비중들을 두시면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종결 단계의 과업이 키워드이고요. 관련 문제 이렇게 자주 나왔다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개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과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이거 정답률이 지금 59% 정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옳은 것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옳은 것 개입 단계입니다. 개입 단계 기억. 계획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입 단계니까 맞았죠. 자, 개입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뭘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위한. 그래서 맞았고요. 니은,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우선순위 결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 어떤 방법으로 하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우선순위로 결정할까? 이거는 개입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 잡아야 돼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계획 수정 필요시 재사정 실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정은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자료 수집에서도 검사를 했는데 사정 단계에서 또 필요하면 추가 검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정 단계를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정은 지속적 과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정 단계에 집중적으로 하지만 개입 단계에서도 추가 사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하면 재사정을 한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과정 및 총괄평가. 이거는 뭐 아니죠. 여러분, 제공된 서비스를 평가하는 거는 어때요? 마지막 종결 단계에 종결 및 평가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입 단계에 해야 될 것만 골랐더니 기억, 디귿.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사정 단계라는 단계가 개입 전에 있으나 사정은 지속적 과정이다 해서 추가 사정이 필요하면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면 개입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것들을 명확히 하는 게 이제 요거의 목표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59%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그 변별력이 아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은 어느 단계에 뭘 해야 되나 연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이 내가 약하다 그러면 개입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연속선상에서 보는 게 진짜다 이 얘기예요. 자,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틀린 것 찾겠습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요. 1번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확대로 등장했다. 맞았죠? 예, 그래서 사료관리가 등장하게 된 거는 여러 기관들이 안 그래도 자원이 부족한데 여기서 받은 걸 저기서도 받고 그러지 않게, 그래서 중복이나 누락을 막고 어떤 이런 효율성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욕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죠. 사료관리가 복합적 욕구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클라이언트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를 높이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때요? 중복이나 이런 어떤 효율성의 문제, 비효율성의 문제들을 줄여보자. 이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문장이죠. 2번,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와 역량 강화. 예, 사례관리는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이런 얘기 기본서에서 많이 해드리는데요. 다 해주는 게 사례관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또 자기보호 능력, 이것들을 역량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례관리에서는 원칙을 보시면 자율성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맞았고요. 3번, 주로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뭐 사례관리에서 이 문장은 안 뜰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복합적인 욕구, 한 기관에 한두 개의 서비스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관리자가 키워커가 돼서 조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맞았고요. 4번, 계획, 사정, 연계 조정, 점검의 순으로 진행된다. 아니에요.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4번입니다. 사례 관리의 아주 전형적인 과정은요, 사정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죠. 포괄적 계획, 복합적 욕구에 대해. 그 다음에 개입을 하죠. 직간접 개입 다 한다 그랬죠. 간접이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 여러 사람이 같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 점검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재사정 사이클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 이건데 지금 여기는 그 순서가 아니죠. 계획이 먼저 나와 있고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4번이고요. 5번,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 당연하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요. 예. 그래서 그것들 좀 보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얘기한다면, 여기서 이제 뭐 사례 관리에서 포괄적 서비스 하면은 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해라 그 얘기고요.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 다양한 포괄적 서비스. 그 다음에 중복을 막기 위해서 중복이나 누락을 막아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통합성과 관련돼서 공급자 중심의 용어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예, 그래서 여기는 순서 얘기했고요. 사례관리 등장 배경 및 주요 특징 자주 나온다. 여기 관련 기출 마스터 봤더니 10칸 다 채워졌어요. 진짜 자주 등장해요. 예, 그 얘기 했고요. 이번에는요, 18회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요 문제, 응용, 예제 문제인데요. 문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일이 아닌 것,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론에서 현장과 역할에서도 역할을 배우지만 사례관리 파트에서도 역할을 또 얘기하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례관리자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지 않은 역할을 찾으래요. 읽어볼게요. 사례관리자는 알코올, 가정폭력, 실직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면접했어요. 지금 뭐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알코올 치료와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자활센터 이용 방법을 설명했대요. 또한 클라이언트의 배우자와 다른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 5명 집단을 구성해서 알코올 중독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쳤대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연계해서 전문 상담을 받도록 했대요. 이 중에 하지 않은 것 1번 상담가 했죠. 클라이언트를 면담했잖아요. 면담한 거는 뭐예요? 상담가의 아주 기본적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중재자가 나오는데요. 중재는요, 클라이언트와 어떤 체계가 갈등할 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는 건데 지금 이런 내용은 여기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체계와 부딪히는 내용이나 뭐 그 중간에서 합의나 타협점을 찾았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에요. 나머지 있는 거 더 확인할게요. 교육자 있는데요. 교육자 뭐 너무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체계적으로 가르쳤대요. 가르쳤다는 거 바로 뭡니까? 교육자죠. 그 다음에 4번 중개자 있네요. 중개자도 뭐 여기 아주 분명하게 있죠. 가정폭력 상담소와 연계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그것을 줄 수 있는 데를 링킹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 나오는데 여기 지역자활센터 이용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예, 정보 제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지 않은 것, 찾아볼 수 없는 역할은 중재자예요. 뭐 갈등에 대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뭐 타협을 이끌었다, 뭐 이런 따위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되게 유용한 문제이죠. 예. 하나의 사례 관리를 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복합적 욕구에 대해서 사례관리자가 다양한 역할 모자를 바꿔 쓴 아주 좋은 문제인 거죠. 예, 그거 보시고요. 자, 요거 봤더니요.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학생들 아주 잘 찾았네요. 91%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사례관리자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는 15, 12, 11, 뭐 19회기 이렇게 해서도 연관 문제들이 있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례관리 실천 과정 중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입 단계,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실천 과정 중. 그러면 사례관리 실천 과정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사정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그 다음에 평가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물어보는 건 개입이에요. 개입. 예, 변화와 관련된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변화를 위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겠죠. 1번.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 발생 시 조정을 했다. 예,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갈등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한 거잖아요. 개입을 해서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개입에 대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게요. 2번.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수립했다. 예, 이건 언제 해야 됩니까? 계획 단계에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판별했다. 그러면 적격성 여부는 언제 해요? 아주 초기 단계에 사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적격성은 뭐 여기는 빠져 있지만 사정 앞에 뭐예요? 접수 단계 할 거 아닙니까?
접수, 인테이크의 키워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4번, 기관 내무 사례관리팀을 구축하고 사례관리팀을 만들고 운영 능력을 파악한다. 이거는 사례관리를 실행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보다도 접수보다도 전에 사례관리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보다도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죠. 5번, 클라이언트가 달성한 변화, 성과, 영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다. 여러분, 그런 도구들을 개발하는 건 측정을 하는 거는 뒤에 평가겠지만 도구를 개발하는 거니까 이건 역시 언제 해야 돼요? 계획 단계에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잘 돼야 나중에 측정을 할 때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 봤더니 80% 정도의 정답률 보이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 과정을 잘 응용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개인차는 있겠죠. 아유, 난 이런 문제 나오면 머리가 아파 한다면 바로 사례관리의 과정을 좀 더 면밀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 관련 기출 마스터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공부를 13장의 사례관리 과정을 공부하고 여기에 제시된 기출 마스터 문제들을 풀어본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단단해지겠네요. 그쵸? 예. 이번에는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핑커스 미나안인데요. 일단 정답률 한 53% 되네요. 아주 높진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53%가 나온 이유가 뭘까? 이걸 봐야겠죠. 핑커스 미나안의 사체계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체계 모델이라 함은 내가 콤튼과 갤러웨이의 육체계까지 안다 하더라도 육체계, 그러니까 추가되는 두 개의 육체계 있죠. 전문가 체계하고 의뢰응답 체계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문장이 혹 맞더라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시된 문제의 범주가 사체계에 해당하는 것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일단 보세요. 3번 볼까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의뢰응답 체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의뢰응답 체계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자발 클라이언트와 비자발 클라이언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콤튼과 갤러웨이가 추가한 거예요. 그러고 얘는 어디에 속해요? 육체계에 속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빼야죠. 사체계에서만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전문가 체계 있었죠? 5번 볼까요? 전문가 육성 교육제도는 전문가 체계. 이 문장이 틀린 건 없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범주는 사체계 안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또 안 해야 돼요? 전문가 축에 빼야죠. 왜? 얘는 육체계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일단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세 개가 이제 우리가 변화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가 사체계잖아요. 이 설명이 맞나 보는 거죠. 1번. 이웃이나 가족 등은 변화매개 체계 아니죠. 주로 같이 일했다면 행동 체계일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행동 체계다. 맞죠? 행동 체계가 바로 뭐예요? 표적 체계가 변화하기 위해서 손잡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행동 체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맞은 거죠. 3번은 아까 설명했고요. 4번.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변화매개 체계가 아니라 표적 체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한 50, 지금 몇 프로예요? 53%의 그 정답률이 나오는데 53%의 정답률이 나왔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3번, 5번을 했다면 그거는 바로 문제의 범주에 대한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육체계가 아니라 범주가 사체계 안에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은 핑커스 미나안의 사체계, 변화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변별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주에서 변별할 내용이 있다. 이 얘기를 전 좀 강조하고 가고 싶네요. 아마도 그런 면에서 어떤 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 반응하자. 이런 얘기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53%의 그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래도 헷갈린다면 핑커스 미나안의 사체계, 콤튼과 갤러웨이가 거기에 추가해서 두 개를 더 넣은 육체계 구분하자.
관련 기출 풀어보자 그랬고요. 이거는 뭐 제가 좀 더 뭐 우려되는 얘기들을 해본다면 여기는 오히려 예제로 나오는 문제들이 좀 더 고전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어떤 예제가 나오고 뭐는 무슨 책에다 뭐는 무슨 책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그런 예제 응용력도 키우자.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시된 게 4체계 안에서인지 6체계까지인지는 꼭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인파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겁니다. 볼게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수립한다. 함께 수립한다. 잘했죠? 인파워먼트는요, 클라이언트를 수혜자 뭐 이런 거보다 파트너로 봐요. 그래서 함께가 되게 중요하죠. 잘했고요. 2번, 개인, 대인 차원, 대인 관계, 제도적 차원에서 인파워먼트가 이루어진다. 맞았죠? 제가 늘 강조하죠. 인파워먼트는 개인만 붙들고 하는 거 아니다. 대인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차원.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연대해서 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3번, 클라이언트와 협력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요.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인파워먼트 모델 첫 단계가 파트너십 형성이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부적응의 개입에 초점을 맞춘다. 아이고, 여기 틀렸어요. 인파워먼트 모델은 기본적으로 문제와 부적응이 아니라 인파워먼트 모델은 강점, 관점을 갖고 있어서 이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부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현재의 문제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부적응, 뭐 결함 이렇게 안 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렇게 초점 맞추는 모델이 아니에요. 강점, 관점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계획과정은 대화, 발견, 발달 단계로 진행된다. 맞죠? 또 학생들은 이 발달이 틀렸다고 하는데 우리 교재 보세요. 발전하고 가로치고 발달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발달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꼭 같이 보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요거 지금 학생들 요거 보니까 86%의 정답률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가 그래도 헷갈린다면 여기 지금 잘 도와주고 있네요. 인파워먼트 모델 및 강점, 관점까지 좀 연결해서 공부하자. 그리고 관련 기출 마스터 이렇게 10개 정도 나오니까 좀 보자 그랬어요. 예,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하시길 바래요. 이런 통계치를 낸다는 게 모든 책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갖는 강점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통합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네요. 통합적 방법, 기출 높은 영역이죠. 옳은 것 찾겠습니다. 1번, 사례관리가 실천 현장에서 일반화된 이후 등장했다. 말이 안 되죠. 통합적 방법론이 1950에서 1970년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는 통합적 방법론 그 다음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례관리가 일반화된 후가 아니라 통합적 방법론이 먼저 나온 거죠. 이후가 틀린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2번.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 지금 옳은 것 찾는 건데요. 바로 이게 답이에요.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가 통합방법론의 강점인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이원화하지 않았어요. 개인이 왔네, 개인으로 케이스워크로 처리해 이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체계가 개인이건 집단이건 가족이건 조직이건 지역사회건 어떤 것이든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2번이고요. 3번.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해당 실천 영역의 고유의 문제에 집중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통합방법론은 고도의 전문화를 해서 고유 문제마다 했던 바로 분절적 서비스를 문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분하기에 케이스와 그룹워크, CO, 무슨 문제 이런 식으로 고도의 쪼개어진 전문화가 낳은 문제, 그것이 갖는 강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갖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화에 의해 생긴 분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건데 그것에 집중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이 문제는 역사도 좀 같이 생각하면 쉬워지는 문제예요. 4번. 전통적 방법에 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적합하지요.
예, 그래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적합하다죠. 그다음에 5번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통합한다는 의미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합 방법론은 공통의 원리라는 의미의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공통된 원리에 근거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방법론이 등장하려고 할 때 분학기 끝부분에 밀포드 웨이에서 모든 영역에 실천 개입의 공통의 원리 원칙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좀 찾아보자 해서 밀포드 웨이에서 8개로 정리하면서 통합 방법론으로 넘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통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거 지금, 그거, 정답률 봤더니요, 90% 정도네요.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좋은 정답률이 나온 건 뭐예요? 바로 역사하고 연관성을 잘 연결해낼 때 풀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나는 이게 만약에 어려웠다 한다면 통합 접근의 등장 배경 및 주요 특징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몇 장입니까? 3장의 역사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좀 더 답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20번 문제인데요. 예, 이건 뭐 정답률 한 94% 되네요.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닌 것은 개별화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별화하니까 문제 영역이 관계론 영역인 거 아시겠죠? 예, 개의통수 비자비. 모든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유형화하지 마라. 분류화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클라이언트 빤에, 가출 청소년 빤에 이런 게 유형화 분류화죠? 예.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개별화해라. 고유한 개인으로 만나라. 고유한 개인들마다의 소리에 경청하고 그 사람의 그 소리에 경청하고 그 사람의 그 자기 결정력을 존중하고 이렇게 고유한 개인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별화에 필요한 역량이 아닌 것이 문제예요. 1번. 언어적 표현에 대한 경청 능력. 맞죠? 여러분, 개별화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예, 그 사람의 나레이티브, 그 사람의 이야기, 뭐,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경청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의 관찰, 아우, 좋네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듣죠. 그게 바로 관찰이죠. 예, 비언어. 말을 하면서 손짓, 몸짓, 눈물을 글썽거렸다 등등등 의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환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질환이라는 시각도 조금 병리적이어서 그렇지만 그런 질환이라는 시각도 진단이라는 시각을 갖는다면 고유한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기 쉬울까요? 유형화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환에 대한 진단적 시각이 있다면 사실 이거는 진단은 우리의 영역도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시각이 있다면 개별화하겠습니까? 아니죠. 개별화 안 하고 아마 유형화할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죠. 가출 청소년 빤에, 노숙자 빤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환에 대한 진단할 수 있는 능력 아니죠. 우리는 진단하는 그 부분이 개별화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4번. 편견과 선입관에 대한 자기인식 능력. 그럼요. 개별화하려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나는 노숙자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 빤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고 나를 인식해야 되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클라이언트 말 속에 들어있는 감정은 뭘까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거는 경청에서도 중요하고 뭐 그래야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공감에 대한 힘도 생기고 하죠. 예, 그래서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 뭐 어렵지 않아서 94% 나왔고요. 정답률 결국 이 문제 풀려면 비에스텍의 관계론의 7대 원칙 중에 개별화라는 말뜻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자, 21번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전문적 관계 조심합시다 라는 얘기 여러 번 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틀린 거 볼게요. 1번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중심이 된다. 그럼요. 사회복지사 중심,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했다. 잘했네요.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잘했고요.
시간 제한을 둔다. 맞죠? 전문적 관계에서는 시간 제한적 관계예요. 맘 좋으니까 밤새고 다 들어주고 매일 만날게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공간은 제한적이지 않지만 시간은 제한적이라 그랬어요. 맞았고요. 지금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3번. 전문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 문제 너무 친절해요. 정서라는 말까지 써줬잖아요. 맞죠? 정서를 통제하는 게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그 상황에 그 사람이 되어서 공감하지만, 그쵸? 공감은 그 사람의 그 상황이 되어서 공감하지만, 어때요? 전문적 공감은 뭐예요? 정서적 거리,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라 그랬잖아요.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서적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 관계는 정서적 통제, 네, 제가 10년을 남편한테 맞았어요 하면, 그런 사람은 싹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내담자가 그랬다고? 그러면 없애러 갑시다 하면은 정서적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땐 그만큼 고통을 그 사람의 그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되, 정서적 통제라는 건 뭐죠? 그 사람에게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만큼 내가 공감하되 객관적 거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정서적 통제니까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니까 잘한 거죠. 자, 4번. 전문가가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형성한다. 이게 틀렸어요. 얼핏 맞는 것 같지만 목적이라는 것은요, 전문가가 혼자 설정하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할 작업이지,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5번. 전문가는 전문성에 기반을 둔 권위를 가진다. 자,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5번에 답을 했다면 권위라는 말에 함정에 빠진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권위는 건방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오솔리티라는 말은 내담자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이 사람은 내 문제에 대해서 안개 속을 헤매지 않고 기꺼이 안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과 그 다음에 직업윤리가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서 생기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전문적 관계는 탈권위가 아니라 권위성을 갖는 거죠. 권위성. 탈권위성이 아니라 권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적 관계는 문제가 그동안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말뜻을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통제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정서적 통제. 권위적이면 건방져서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권위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전문가라고 다 내가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62%의 정답률 보였는데 아마도 정답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 건 아까 같이 지극히 주관적인 용어 해석을 하면 정답이 퍼지겠죠. 그래서 전문적 관계는 기본 교재에서도 그런 주관성이 많이 작동할 수 있어서 여러 번 확인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팁들을 정확히 가져가시길 바래요. 자, 그래도 어렵다면 6장의 관계 형성 전문적 관계 특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관련 22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역량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역량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이거 봤더니요. 정답률이 69% 정도 나왔어요. 69%.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 자기결정을 돕는 데 있어서 옳은 것. 경청하고 수용,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고 분석하도록 지원하는 능력. 그럼요. 제가 이게 답입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때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네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을 조성해 줬대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잘했잖아요. 예, 리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능력. 여기가 틀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자기결정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강한 설득이나 그 다음에 조정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를 관철시킨다라는 것은 강한 조정을 넘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프로? 69% 정도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히 볼 수 있는 힘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결정과 관련돼서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 이런 거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문제로 이해하시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가 관철시킨다, 그 강한 설득, 또 조정한다, 강제적으로 강하게 설득한다, 이런 거 옳지 않다,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내시고요. 자, 이건 역시 비에스텍의 관계론의 7대 원칙의 하나인 자기결정에 대한 문제니까 요 관련 기출 마스터들 좀 풀어보고요. 자, 23번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면접에 관한 걸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특정한 역할관계가 있다. 그럼요. 특정한 역할관계 면접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움을 구하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의 관계이죠. 맞았습니다. 2번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한다라는 것은 세팅과 맥락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특별한 시간, 장소 있죠. 그 다음에 3번 목적보다는 과정지향적 활동이므로 목적에 집착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지향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의 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면접은 목적 지향이에요. 목적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향합니다. 면접을 통해서 우리 뭐 할 거예요? 치료적 면접을 통해서 변화를 하고 삶의 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변화 전문직, 의도된 개입을 한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정지향이라는 말이 좋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정확히 면접은 목적지향적 활동이에요. 삶의 질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집착하는 것은 지향,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틀린 거죠. 예. 목적에 집착을 저기가 아니라 목적을 지향하면서 삶의 변화가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치료 면접의 핵심이 뭡니까? 변화잖아요. 바람직한 변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오도록 한다. 당연하죠. 건강한 변화. 그 다음에 5번,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는 정보 수집 면접도 있고 치료 면접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71%의 정답률 보이고 있네요. 조심하시고요. 여기서는 무조건 과정지향이 좋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답을 찾는다라는 건 목적은 변화 계획이니까 목적 지향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좀 약하다면 면접의 특징 및 유형을 키워드로 해서 7장 공부를 좀 더 하자 이런 얘기고요. 관련 기출 마스터로 역량들을 좀 키워보세요. 자, 24번 개방형 질문의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개방형 질문은 뭡니까? 예스나 노 혹은 단답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선생님은 언제 자녀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랬다면 이거는 개방형 질문이 아니고 폐쇄형이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인 거죠. 예. 자, 선생님은 어제 자녀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어제 나눴나 안 나눴나 뭐예요? 바로 뭐예요? 예스 혹은 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이죠. 그래서 개방형 아닌 것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개방형인가 빠르게 볼게요. 2번 부모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 내담자의 그 얘기가 나오겠죠? 오픈, 개방형. 그 다음에 3번 그 상황에서 선생님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그 사람의 그 기분이 얘기 나오겠죠?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어떤 상황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을 말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개방형. 그 다음에 5번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 그 가족의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유추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2번부터 5번까지는 예스 혹은 노로 말할 수 없는 개방형으로 맞다라는 거지요. 예, 여기까지 봤고요. 자, 여기에 봤더니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답률도 87% 나왔고요. 그런데 내가 이게 어렵다면 면접에서 특히 기법 중에 질문은 뭐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보시기를 권하고요.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중 면접에 여러 기술들이 나오죠.
다음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는 느낌을 가려내어 분명하게 해주는 거. 클라이언트의 혼란스러운 어떤 내용들을 그 말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뭐냐? 정답 명료하죠. 예, 4번. 예, 명료화. 클라이언트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하거나 혼란스럽게 말하거나 할 때 구체화해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명료화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그랬다 하면 저번과는 어땠다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화한다거나 아, 이거 우리 철민이가 학교만 가면 말썽을 피워서 그러면 말썽을 피웠다고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주먹 다짐까지 하는 걸까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했을 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명료화는. 지금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명료화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명명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바로 그 부정적인 내용들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것들을 그 긍정적이고 가능성 있게 뭐 산만한 철수 하면은 에너지가 많은 철수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제명명이고요. 제보증은 우리가 지지하기에 제보증과 격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세분화는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할 때 뭐 말 그대로 장황하게 얘기할 때 1-1, 1-2로 좀 쪼개어주는 그런 것들이라면 뭐 모델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여기는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69%인데요. 여기가 어려운 학생이라면 바로 요 기법들 하나하나의 차이가 약한 거죠. 결국은 면접의 다양한 기법을 좀 더 정확히 봐야 되고요. 그 부분 약하다면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들 좀 예제 연결들 잘 해드리니까요. 조금 그것들 연결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권합니다. 다양한 면접의 기술, 유의할 점 여기가 핵심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18회 실천론 25제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오답이 나오죠. 다 맞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 틀려서 휴 하면 그런 말 같이 해요. 정답은 오답의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같이 얘기하고 한번 소리 내보자 그러거든요. 예. 오답의 극복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고요. 지금은 오답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셨다면 그날 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끝까지 자기를 잘 돌보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